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동 교수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에서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 공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957년 10월 4일 이전까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우주 쓰레기는 지구 주위에 없었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세계 최초의 우주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미국의 이제 이리듐 통신 위성이 러시아에서 올려놓은 코스모스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서로가 이제 파괴가 됐던 거죠. 2007년도에 중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우주 실험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지구에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지구 주위에 돌고 있는 인공위성을 맞추는 시험을 했습니다. 미사일이 인공위성을 맞추자마자 굉장히 작은 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위성이 우주 쓰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알게 됐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얼마나 위험하느냐를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지름 1cm짜리 알루미늄 구슬을 1초에 10km로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렇게 지구에서 이렇게 던져보니 굉장히 두꺼운 철판이 뚫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충격량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1.5톤짜리 소형 자동차가 시속 한 50km로 나한테 이렇게 부딪히는 그 다음에 이제 수류탄이 하나 터지는 정도의 충격량을 우주 쓰레기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지금도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태양 전지판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우주 쓰레기가 지나가면서 이게 구멍이 뚫린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지구 주위에 지름이 10cm보다 큰 것들이 약 한 36,000개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cm보다 큰 게 100만 개가 되고 심지어는 1mm 굉장히 작은 우주 쓰레기들도 많은데요. 1억 3천만 개 굉장히 많죠. 혹시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우주 개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구 주위의 환경이 악화가 돼서 언젠가는 자연적으로 우주 쓰레기가 연쇄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그럽니다. 캐슬러 신드롬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최초의 영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3년도에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비티의 영화를 보시면 두 주인공이 우주왕복선에 귀환하기 전에 우주 쓰레기가 우주왕복선을 파괴를 해버리죠. 그러면은 왜 과거에 비해서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과거에는 우주에 인공위성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비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는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생겨나면서 로켓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싸게 만들 뿐더러 그 로켓을 다시 지구로 귀환시켜 가지고 연료 탱크만 채워서 다시 인공위성을 올려보내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재활용 로켓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처음으로 또 스페이스X가 해냅니다. 그 어려운 것을.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스타링크라고 하는 통신 서비스 인공위성들을 마구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라고 하는 것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나의 로켓에 100개씩 막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 혼자서 약 한 5,200개의 인공위성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가 우리도 작은 인공위성 많이 쏘아 올려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위성들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우주 쓰레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비티 영화처럼 승리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우주 쓰레기가 그 영화의 모티브로 나오죠. 사실은 승리호의 감독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교수님,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물어봐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속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보면 제 이름도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작사를 던져가지고 지구 대기권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불타 없애는 방법이 있고요. 대기 저항 면적을 늘리는 방법이라 그러는데 지구 주위에 낮게 떠다니는 인공위성들의 면적을 인위적으로 펼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엔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스로가 빨리 떨어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이온 엔진이라고 그러는데요. 플라즈마 이온 엔진을 이렇게 분사를 시켜가지고 앞에 있는 인공위성을 자꾸 고도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플라즈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은 입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속적으로 뿌리게 되면 인공위성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어요. 지구의 중력이라든지 대기 밀도의 저항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은 불타 없어지고 내 머리 위에 맞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2016년도에 중국에서 올려보낸 탱궁이라고 하는 우주정거장이 떨어질 때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찌꺼기들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이제 바다에 떨어졌었고요. 큰 인명사고라든지 위험성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우주 쓰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적인 우주 쓰레기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우주 쓰레기라고 하면 지구 주위를 소행성이라든지 운석들이 불타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별똥별이라든지 유성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적인 우주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인공적인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들어낸 지구 주위에 버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우주 쓰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우주로 올려보내는 상단 로켓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로켓도 인공위성만큼이나 지구 주위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인공위성을 올린 게 1957년 10월 4일 구소련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이라든지 일본 주요 국가들이 우주 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인공위성을 우주로 올려보내는 로켓을 만들 때도 튼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올라가게 되면 우주 쓰레기하고 부딪히는 것을 분석하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우리 인공위성을 옮겨가지고 충돌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위성을 다 쓰게 되면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들이 주로 움직이는 특정 영역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지침도 가이드라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의 우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가고자 하고 우주를 대상으로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점점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우주 쓰레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지구 주위의 우주 쓰레기, 우주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